이번에는 I 대신에 옴의 법칙에서 R분의 V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을 하게 되니까 V 곱하기 R분의 V라고 해서 V가 두 개가 되죠. 그래서 R분의 V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력을 나타내는 P는 V 곱하기 I 혹은 I 제곱 R 혹은 R분의 V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그 제시되는 것이 어떤 것을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I 제곱 R이라고 하는 이 식은 소비 전력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분의 V의 제곱이다 하는 것은 R과 P의 자리를 바꾸어서 이렇게 R은 P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하의 내부 저항을 계산해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과정들을 전기 이론에서도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롭게 제가 알려드린다 이런 차원보다가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에 대한 기본 정의 그리고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이야말로 전기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력을 옴의 법칙에 적용해서 나타내니까 이 전력식 또한 세 가지로 나타내실 수 있다. 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그 활용적인 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를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전기기기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는 자, 첫째, 직류기. 동기기. 그리고, 자, 이렇게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류기 부분은 이제 전력 전자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기기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서는 전기기기에 있어서 많이 들어봤고 혹은 근무를 하시면서 직접 운영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공을 하신 분들은 뭐 과목으로도 배우셨던 그런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아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공부를 하신 지가 또는 오래된다라는 면에서 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전반적인 그 용어에 대한 그 타이틀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면은 자, 직류기는 직류 전원을 사용을 하는 기기입니다. 이렇게 직류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류기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구분을 하는 키포인트가 전원이다라는 거죠. 직류전원. 그리고 직류기는 다시 직류발전기와 직류전동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기와 변압기, 유도기는 교류기입니다. 자, 직류기는 직류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류기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교류기는 아시겠죠? 교류전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전원전압으로서 교류를 사용한다. 예. 물론 직류전원이 어떤 것이며 교류전원이 어떤 것인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직류기는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단원을 묶어놨고 교류기는 왜 이렇게 세분을 해 뒀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예. 엄격하게 본다면은 동기기는 직류전원과 교류전원을 같이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예. 동기기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전원은 교류전원을 사용하지만은 직류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류전원과 교류전원을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교류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와 구분을 해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변압기와 유도기는 교류를 전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먼저 변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변압기는 말 그대로 전압을 바꾸는, 즉 변화시키는 기기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는 거죠. 이 전압을 크게 또는 작게 바꾸는 겁니다. 전압을 크게 바꾸는 것이 바로 성압기고 전압을 작게 바꾸는 것이 강압기죠. 그래서 성압기와 강압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기는 교류 전원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서 동기기와 유도기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거죠. 변압기는 정직입니다. 변압기는 1차 회로와 2차 회로가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동기기나 유도기는 1차 회로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2차 회로가 회전을 하는 회전기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와 유도기가 교류기인데도 불구하고 변압기와 유도기를 같이 따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기는 교류 전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 전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기기도 마찬가지로 직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기도 유도 발전기와 유도 전동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한 가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겠죠. 동기기는 직류기는 발전기 전동기라고 제가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비해서 유도기는 전동기를 먼저 썼죠. 이유가 있겠죠. 동기기는 90% 이상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동기는 10% 정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에 사용을 하는 이 용도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린다면은 동기 전동기는 대부분이 사용을 하는 그 용도가 동기 조상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송선로의 전압의 강화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동기 전동기를 무보화로 운영을 해서 역류를 조정하는데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유도기는 유도 전동기가
자, 99% 이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도 발전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도 발전기는 특수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모든 발전 분야는 동기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기의 구성이 되는 각 장마다 그 특징과 용어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 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아시고 싶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4개의 분야는 고르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장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장은 공부를 좀 상대적으로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해 본다면은 제가 10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류를 해 보니까, 예, 이 직류기는 약 17%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4개 분야를 100%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동기기는 30%, 그리고 변압기는 29%, 예, 유도기는 24%, 자, 이런 출제 빈도를 보입니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직류기가 좀 적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기 기기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직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각 분야가 고르게 출제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과연 그러면은 이 4개 분야를 전기기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제 학위를 딴다든가 또는 자기 개인의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목적이 뚜렷이 있죠. 예, 전기 기능장 필기 시험에서 합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기 시험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60%를 60%, 다시 말해서 60문제 중에서 36개를 맞으면 합격을 하신다는 거죠. 자, 60%를 맞으면 합격을 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재직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물론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각 챕터별로 해서 각 장별로 해서 복잡한 문제라든가 여기서 많은 수식이 이용이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은 물론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뭐 틀린다 하더라도 합격을 하는 데는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너무 어떤 분야의 어떤 계산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합격을 하신 분과 불합격하신 분은, 합격을 하신 분은 그러면은 뭐 한 80점을 맞고 90점을 맞아서 합격을 하고, 불합격하신 분은
40점, 30점을 맞아서 불합격을 한다 하는 이런 예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합격을 하신 분은 자, 이렇게 36개를 맞았고 불합격을 하신 분들은 35개를 맞았다라는 거죠. 한 개 차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을 치시고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하나 차이로 떨어졌다. 그런데 내가 3개를 실수를 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3개를 실수한 것 중에서 하나만 맞았어도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참 아쉬워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합격을 하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합격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재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페이지가 두껍잖아요. 공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모든 이 내용을, 모든 장을 다 이해하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아마 중간에 포기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은 모르는 것은 건너뛰고 끝까지 공부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표시를 해 두셨다가 다음에 2번, 3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반적인 이런 지식이 형성이 되면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틀려도 합격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장 자격증을 따시고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다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너무 힘들다. 기사시험에 비해서 기능장 시험은 1년에 2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덧 2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것을 학습을 한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2번, 3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